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곁에 지금 이 순간 가장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친구 아니면 살갗을 맞대고 잠든 가족. 내 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사람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자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럼에도 살아남아 복수를 완성한 한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의 이름은 숙향입니다. 숙향은 칼을 쓸 줄도 몰랐고 무술을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가난한 살림과 남편을 향한 깊은 그리움뿐이었지요. 그런 여인이 남편을 죽인 살인귀를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 죽은 남편이 보낸 손님. 이야기는 어느 가을밤에 시작됩니다. 산천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먼 산 너머에서 쏟아지고 한번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창호지를 뚫을 듯 몰아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들어간 지 오래였지요. 바람은 어찌나 거센지 처마 끝 풍경이 쉬지 않고 울었고 빗물이 처마홈을 따라 쏟아져 내려 마당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밤에 홀로 빈집을 지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꼭 1년을 혼자 살아온 여인, 숙향이었지요. 숙향은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이 빗소리만 없으면 혹시라도 남편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밤 그런 착각을 하다가 잠이 드는 것이 숙향의 1년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대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숙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이불을 끌어안았지요. 이 험한 밤에 이 외딴 과부집 대문을 두드릴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쾅쾅쾅.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향은 촛불을 켜서 손에 들고 조심조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면서 숨을 죽이면서 문고리에 손을 얹고 잠시 망설이다가 숙향이 낮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험한 밤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고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지요. 숙향은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옷자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얼굴은 삿갓챙에 가려 반쯤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숙향이 촛불을 높이 들어 사내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사내는 말 한마디 없이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내밀었지요. 숙향은 그것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설주에 손을 짚어야 했지요. 그 주머니는 숙향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물건이었습니다. 꼭 1년 전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남편 진우. 그 남편이 단 하루도 허리춤에서 떼어놓지 않던 정표였습니다. 진우는 결혼하던 날 숙향에게서 받은 이 비단 주머니를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숙향이 손수술을 놓아 만든 것이었지요. 나들이를 갈 때도 일을 하러 갈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 주머니가 지금 이 낯선 사내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죽은 김진사께서 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지만 묘하게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더이다. 만약 부인께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전하고 하룻밤만 신세를 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온 것을 용서하시지요. 숙향은 멍하니 그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꿈에 나타났다는 말, 평소 같으면 허무맹랑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내내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숙향에게 이 주머니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 주머니를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남편과 각별했던 사람일 것이라 믿었지요. 숙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밤에 먼 길을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숙향은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그 유품을 빼앗아온 자가 바로 제 눈앞에서 처마 밑비를 피하며 고개를 숙이는 이 사내라는 것을. 그날 밤 숙향의 집을 감싼 것은 남편의 온기가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오는 시퍼런 칼날의 그림자였습니다. 때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마을에서 금슬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부부가 있었지요. 남편 김진우와 아내 숙향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방 2칸짜리 초가집에 텃밭 조각 하나가 전부였지요. 숙향은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길쌈을 하고 진우는 새벽부터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지만 그들의 집에는 늘 웃음이 넘쳤습니다. 진우는 산에서 내려올 때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들꽃 한 송이를 꺾어왔고 어떤 날은 산딸기를 주머니 가득 따왔지요. 숙향이 그 손으로 나무나 하나 더 해오지라고 타박하면 진우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빨리 내려왔소. 그러니 나무는 내일 하면 되지요. 그런 사내였습니다. 그런 진우가 어느 날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고향 친구 칠성이 찾아와 한양의 대상단에 합류하자고 권유한 것이었지요. 한양 제1의 거상 밑에서 장사를 배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칠성은 어릴 때부터 진우와 어울려 자란 막역한 친구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지요. 진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숙향을 혼자 두고 멀리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숙향이 먼저 등을 밀었습니다. 여보, 한번 가보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이 살림이 좀 더 나아지면 좋잖아요. 진우는 숙향의 두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부인, 이번 장사만 잘 마무리하면 비단 옷에 옷가락지까지 꼭 해드릴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오. 보름 안에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겠소. 길을 떠나는 날 아침 숙향은 고갯마루까지 따라 나가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치마폭이 눈물에 흠뻑 젖도록 기도했지요. 제발 돈은 못 벌어도 좋으니 그저 몸만 건강히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남편의 마지막 뒷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름이면 돌아온다던 남편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20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숙향은 매일 아침 고갯마루에 올라가 한양 방면을 바라보았지요. 지나가는 장사꾼들에게 진우 소식을 물어도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숙향의 집 앞에 가마 하나가 멈췄습니다. 가마 안에는 차갑게 굳은 진우의 시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함께 한양으로 갔던 칠성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목이 쉬도록 울었지요. 아이고, 숙향씨. 진우가 그만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소. 내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고 말았소. 어찌하면 좋소.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오. 숙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몸이 굳어버린 것이지요. 진우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염없이 앉아 있다가 마을 사람들이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칠성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숙향 곁에 머물며 이것저것 도와주고 떠났습니다. 진우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숙향은 매일 밤 빈 방에 남편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비어있는 밥공기에 밥을 떠놓고 숭늉을 한 그릇 올려두고 젓가락을 나란히 놓았지요. 그리고 남편 자리 맞은편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텃밭에 감자가 많이 달렸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감자조림을 해봤는데 간이 좀 샜나 봐요. 당신이 있었으면 아마 맛있다고 거짓말을 해줬겠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쌍히 여겼지만 1년이 지나자 동정도 무뎌졌습니다. 숙향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지요. 그 고독한 1년의 끝자락, 바로 그 폭풍 우치는 가을밤에 죽은 남편의 유품을 들고 낯선 사내가 찾아온 것입니다. 숙향이 사내를 건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내는 방에 들어서며 삿갓을 벗었습니다. 나이는 40 언저리로 보였고 광대뼈가 높고 눈매가 날카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턱 아래 거친 수염이 빗물에 젖어 있었지요. 숙향은 정성껏 찻상을 내왔습니다. 찻잔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따뜻한 차였습니다. 사내는 찻잔을 받아들면서 방 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이라면 마땅히 추억을 되새기는 눈빛이어야 했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다소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눈빛이어야 했지요. 하지만 이 사내의 눈은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값어치를 재는 상인의 눈처럼 빠르고 날카롭게 방 안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옷가지를 훑고 방 구석에 놓인 괴짝을 훑고 반다지 위에 올려진 물건들을 훑었습니다. 숙향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 차를 권했습니다. 사내는 찻잔을 한 모금 마시더니 넌지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진우가 한양을 떠나기 전날 밤의 말입니다. 혹시 무언가 따로 맡겨두거나 귀한 물건이 담긴 상자 같은 것을 전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숙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그저 빈손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 하나만 두고 갔습니다. 사내의 눈썹이 미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럴 리가요. 진우가 한양에 있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장사가 잘 풀리면 부인께 미리 증표를 보내두겠다고 말입니다. 혹시 저 구석에 있는 괴짝 안에 뭔가 들어있지는 않을까요? 진우가 이 집에서 제일 아끼는 물건을 넣어두던 곳이라고 하던데. 숙향은 속으로 섬뜩했습니다.
저 괴짝은 남편 진우가 아끼던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 사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진우가 정말 말해줬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향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괴짝 안에는 남편이 읽던 서책과 옷가지뿐입니다. 귀한 물건이라 할 것이 없지요.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여 남편께서 무슨 서찰이나 쪽지 같은 것을 남겨두지는 않았습니까? 유언이라도 되는 물건이 있다면 친구로서 확인을 해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친구라는 말이 유독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숙향은 이상한 기분을 털어내려 하면서도 자꾸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건너방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숙향은 이불을 펴주고 방문을 닫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고리를 걸었지요. 촛불 하나만 켜둔 방 안에서 숙향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우가 아끼던 괴짝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 서찰이나 유언 같은 것을 왜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머니, 숙향은 손에 들고 있던 비단 주머니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촛불빛에 주머니를 가까이 대고 입구의 매듭을 들여다보다가 숙향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진우는 어릴 때 오른손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낫에 손가락 2개를 베어서 그 뒤로 오른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래서 무언가를 묶을 때면 항상 왼손에 힘을 주어 묶었는데 그렇게 묶으면 일반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매듭이 생겼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자신만의 매듭 방향이 생긴 셈이라며 이 주머니는 절대 남이 못 풀게 이렇게 묶어두겠다고 웃으며 말하곤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주머니의 매듭은 오른손으로 힘껏 묶은 방향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숙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년 전 장례식 날 가슴을 치며 울던 칠성. 그 칠성의 손을 숙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진우를 따라 가끔 집에 놀러 오던 칠성은 지독한 왼손잡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왼손, 짐을 들 때도 왼손, 글씨를 쓸 때도 왼손이었지요. 오른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이 주머니의 매듭, 오른손으로는 잘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가 왼손에 힘을 주어 묶은 매듭. 숙향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칠성 씨가? 그 순간 숙향의 머릿속에서 지난 1년의 기억들이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우는 산길에서 발을 헛디뎠을까요? 진우는 어릴 때부터 산을 탔고 2 발이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눈길이 아닌 이상 절벽에서 실족할 사람이 아니었지요. 왜 칠성은 장례식 내내 숙향 곁을 지켰을까요? 친구의 죽음이 슬퍼서가 아니라 혹시 진우가 남긴 물건이 있나 살피기 위해서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왜 오늘 밤 이 사내는 괴짝을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봤을까요? 숙향은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이었지요. 숙향은 숨을 죽이고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사내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에 놓인 남편의 괴짝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자물쇠를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왼손이었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2부 독을 품은 여인의 미소. 이 순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비명을 지르거나 뒷걸음질을 치거나 아니면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숙향은 달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숙향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어렴풋이 준비해 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첫날 밤부터 숙향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 하나가 씨앗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발이 누구보다 단단한 남편이 왜 산길에서 미끄러졌는가? 그 의심은 1년 동안 조용히 자라났고 숙향은 혹시라도 그 씨앗이 현실이 될까봐 몇 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숙향은 방문에서 몸을 떼고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 찬장 가장 깊숙한 곳. 숙향의 손이 그곳에서 항아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뱀술이었습니다. 남편 진우가 생전에 산에서 직접 잡아온 독사를 통째로 집어넣어 담근 술이었지요. 약재로 쓰기 위한 것이었는데 약 성분이 워낙 강해서 몸이 약한 사람이 2잔 이상 마시면 몸이 나른하게 풀리고 정신이 몽롱해진다고 했습니다. 3잔이면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남편은 늘 말했었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손님이 올 때만 꺼내야 한다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숙향은 작은 술상에 술잔 2개를 올리고 항아리에서 뱀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잔에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채 건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주무시나요? 빗소리가 너무 거세어 쉽게 잠들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귀한 술을 좀 가져왔습니다. 목이라도 축이시지요.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뭔가를 움직이는 소리, 이불을 펴는 소리였지요. 잠시 후 사내가 기침을 한번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부인, 이 밤에 이런 수고를 하시다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마침 빗소리 때문에 잠이 안 오던 참이었소. 어서 들어오시지요. 숙향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책들이 방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옷가지들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괴짝 자물쇠 구멍에 가느다란 철사 같은 것이 꽂혀 있다가 슬쩍 치워진 흔적도 있었지요. 사내는 이불을 반쯤 걷어낸 채 다시 드러누워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숙향은 방 안의 난장판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서책이 발에 채인 채 펼쳐져 있었고 남편이 아끼던 무명 두루마기가 구겨져 방 한쪽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숙향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숙향은 생긋 웃으며 술상을 사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웃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타오르는데 얼굴에는 아무렇지 않은 미소를 띠는 여인. 그 여인이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차갑게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숙향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평온해 보이자 이내 경계를 풀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술상 앞에 앉았지요. 숙향이 사내의 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말했습니다. 손님, 아까 남편이 숨겨두었다는 보물 상자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내가 잔을 들다 말고 숙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 괴짝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답니다.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대신 남편이 죽기 직전에 저에게만 따로 알려준 곳이 있어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요. 사내의 몸이 저도 모르게 숙향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진우가 부인께만 따로 알려준 곳이 있단 말입니까? 예. 남편이 저에게 그랬어요. 만약 자기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 장소에 가서 땅을 파면 귀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사내의 눈에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아까까지 유지하던 점잖은 표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대체 어디입니까? 진우의 친구로서, 아니 내가 진우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유품을 정리해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숙향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 뒷마당 가장 깊은 곳에 돌아가신 시아버님 묘소가 있어요. 그 묘소 뒤편 오래된 돌담 밑에 아무도 모르는 구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귀한 것들을 묻어두었다고요. 사내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숙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한양에서 겪은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한 서찰도 함께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서찰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서찰.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사내의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혈색이 좋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것은 이 사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절벽에서 밀려나던 그날의 진실이 서찰에 기록되어 있다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사내는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채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독한 뱀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겠소. 부인, 어서 앞장서시오. 사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숙향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숙향은 팔목이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앞서 걸었지요. 빗소리가 여전히 요란했습니다. 천둥이 울릴 때마다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숙향은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 씨, 잘 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3부. 빗속의 복수, 구덩이 속의 진실. 뒷마당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숙향이 든 촛불이 이 어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작은 불꽃이었지만 그나마 두 사람의 발치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질척거리는 땅을 밟으며 숙향이 앞서 걸었습니다. 칠성은 뒤에서 따라오며 연신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방이 어둠이었고 빗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요. 독한 뱀술의 기운이 몸 안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탐욕에 잔뜩 불이 붙은 칠성은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숙향은 돌담 모퉁이까지 걸어가 멈췄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묘소 뒤편, 오래된 돌담 아래, 그곳에 깊은 구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숙향이 촛불을 들어 구덩이를 비추었습니다. 시아버님 묘소 뒤, 이 구덩이 아래에 남편이 모든 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칠성은 숙향을 옆으로 밀쳐내고 구덩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지요. 뱀술 때문인지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꺼졌습니다. 순간 완전한 어둠이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빗소리만이 사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숙향이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성 씨, 칠성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옥에서 당신을 참 오래 기다렸답니다. 뭐라고? 이제 그만 가서 직접 사죄하시지요. 번개가 번쩍하며 하늘을 가르는 순간 칠성은 돌아보았습니다. 숙향의 손에 날이 시퍼런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 진우가 생전에 사냥을 나갈 때 허리에 차고 다니던 바로 그 낫이었습니다. 숙향이 오늘 이 밤을 위해 가장 깊은 서랍 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지요. 칠성은 그제야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내년이 어떻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냐? 숙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실토해주마. 내가 진우를 밀었다. 하지만 그건 그놈이 자초한 거야. 우리 둘이 함께 세운 공인데 혼자만 대감의 눈에 들려하고 혼자만 상단의 중심에 서려 하더란 말이다. 내가 같이 나누자고 했더니 끝까지 정직한 채 하며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한단 말이냐. 그놈의 잘난 척이 제 목숨을 재촉한 거라고. 나는 그저. 그만. 숙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칠성의 말문을 단번에 막아버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변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칠성의 눈이 일순간 흔들렸다가 이내 다시 포악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짧은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년아, 보물이 없으면 내 목숨이라도 가져가면 되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 칼이 보이지 않느냐? 칠성이 비수를 겨누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뱀술의 도끼가 이미 무릎 아래까지 퍼져 있었지요. 칠성은 비틀거리며 다시 구덩이 안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찰이 진짜 있다면 내가 직접 꺼내마. 그리고 내년까지 이 구덩이에 처박아 버리겠어. 칠성이 구덩이 안으로 손을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무언가가 손등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찾았다. 칠성이 쾌재를 부르며 무언가를 쥐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힌 것은 차갑고 길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꿈틀거렸습니다. 칠성이 그것을 들어 올리는 순간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칠성이 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독사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구덩이 안에서 수십 마리의 뱀이 뒤엉켜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숙향이 뱀술을 만들기 위해 가둬두었던 굶겨서 독이 최고조에 달한 독사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뱀들은 본능적으로 칠성의 팔과 목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아, 이게 뭐야? 뱀,
뱀이잖아. 으악. 칠성은 기겁하며 팔을 내젓고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뱀술에 취해 이미 반응이 굳어버린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엉켜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잃은 칠성은 그대로 구덩이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칠성의 비명이 빗소리에 뒤섞였습니다. 구덩이 밑바닥에는 보물도 없고 서찰도 없었습니다. 대신 숙향이 매일 밤 손이 부르트도록 직접 깎아 만든 날카로운 대나무 창들이 촘촘히 꽂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첫날 밤부터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지요. 숙향은 구덩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칠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뱀에게 물리고 대나무 창에 찔린 채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 소리였지요. 숙향은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범벅된 얼굴을 하늘로 들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진우 씨, 숙향이 낮게 불렀습니다. 보고 있나요?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이 겪었던 그 어둠 속으로 저 인간이 가고 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못다한 것 제가 다 했어요. 천둥이 한번 울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이라도 하듯 산 너머에서 긴 울림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마당 쪽에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포졸들을 이끌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숙향이 낮에 이장에게 미리 부탁을 드려두었던 것이지요. 오늘 밤 수상한 자가 찾아올 것 같으니 밤에 뒷마당 쪽에서 횃불 신호가 보이거든 광군과 함께 와달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숙향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또의 신문 앞에서 칠성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진 데다 창에 찔린 상처가 깊었고 더 이상 숨길 기력도 없었지요. 칠성은 사또 앞에서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진우와 함께 한양 대상단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진우가 거상의 눈에 들어 큰 일을 맡게 되자 시기심이 생겼다는 것. 재물을 나누자는 제안을 진우가 거절하자 분노해서 산길을 걷던 중 절벽에서 밀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진우가 숙향에게 뭔가를 남겨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죽은 이의 유품까지 챙겨 찾아왔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자백을 들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칠성을 향해 침을 뱉었고 어떤 이들은 숙향의 손을 잡고 울었지요. 숙향은 남편의 비단 주머니를 두 손으로 품에 꼭 안고 사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이제야 제 남편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폭우는 어느덧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엔딩. 궤장 밑바닥의 진심.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간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만큼 고요하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숙향은 어질러진 건너방을 정리했습니다. 칠성이 뒤집어 놓은 남편의 서책들을 한 권 한 권 집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구겨진 옷가지를 차곡차곡 다시 개었지요. 그리고 텅 빈 궤짝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다시 넣다가 문득 궤짝 밑바닥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밑판 한쪽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숙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손가락으로 그 틈을 건드렸습니다. 밑판이 소리 없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칠성이 밤새 뒤졌어도 알아채지 못한 괴짝 안에 숨겨진 공간이었지요.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양의 상단에 맡겨진 재물을 찾을 수 있는 증표였고, 다른 하나는 하얀 종이에 정갈하게 쓰인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남편 진우의 필체였습니다. 숙향은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에게,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는 것이겠지요. 부인, 미안합니다. 비단 옷에 옷가락질을 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군요. 나는 한양에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칠성이란 자가 나를 가까이에서 해치려 한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달라졌었지요. 처음에는 친구로서 뭔가 어긋난 게 있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면 당신 곁으로 돌아가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자가 언제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번 재물은 한양에 믿을 수 있는 상인에게 안전하게 맡겨두었습니다. 이 괴짝 밑에 있는 증표를 들고 찾아가면 당신이 평생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오. 부인,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없어도 잘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던 것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었소. 부디 나를 대신해서 오래오래 행복해 주시오. 당신의 진우가. 숙향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칠성이 그토록 찾아 헤맨 보물은 괴짝 속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중 바닥 아래 숨겨져 있었지요. 남편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안전한 곳에 자신의 마지막 사랑과 배려를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숙향은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끼니를 챙겨주고 가난한 집 아이들의 글공부를 도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숙향을 보며 지혜롭고 덕 높은 여인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숙향은 매일 아침 남편의 무덤가에 피어난 들꽃을 보며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이 빠졌던 그 구덩이 자리에는 이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눈처럼 하얀 꽃을 피우고 맑은 향기를 마당 가득 퍼뜨리지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는 옛말처럼 숙향의 마당에는 이제 슬픔 대신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독을 품었지만 그 독을 쓴 것은 오직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낫을 들었지만 그 낫을 쥔 손은 내내 남편을 향한 그리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숙향은 끝내 살아남았고 끝내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